대한민국 살인사건 249회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 모르시는 분 없고 네. 정말 속상하고 공분하지 않은 분 없었던 사건일 거예요. 네. 불편한 사건이지만 뭐 대한민국 살인사건에는 범죄에 넣어서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합니다. 이 나쁜 놈 새끼 얘기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 네. 뻔뻔한 얼굴. 예. 네. 김점덕 아동 납치 살인 사건. 아픈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네. 2012년 7월 16일입니다. 네.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예. 월요일 날 아침 7시 30분경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이에요. 중촌마을. 여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양입니다. 10살.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 네. 한 아름양이 학교 간다고 나섰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하고 엄마는 같이 안 살고 있었고 아버지하고 오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하고 오빠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이상하죠,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갔는데 밤 10시가 돼도 이제 귀가를 안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2.6km 정도 오리밖에 안 돼. 한 오리 좀 넘네. 네. 네. 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저 아름이가 아침에 학교 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근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근데 밤 10시에 신고받고 수색하는데 밤에 뭐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러다가 이틀 정도 지났어요. 7월 1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은 거예요. 찾은 아이는. 겁니다. 계속. 7월 네. 18일 날 오후에 당연히 뭐 학교도 알아보고 학교 안 왔죠. 예. 당연히. 7시 학교도 반. 알아보고 학교 앞에 문 방고 친구들 다 물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한 이틀 흘러간 거예요. 수색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네. 7월 18일 날 오후에 한양의 집에서 아름이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변 네. 요 하수구를 수색하고 있다가 네. 거기에서 아름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아휴, 참 가족들이 아마 이때 마음이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분석을 바로 합니다. 예. 그랬더니 실종 당일이 7월 16일이잖아요. 네. 얘가 7시 30분에 집 나갔잖아요. 나왔는데, 예. 근데 얘가 7시 56분경에 휴대폰이 오프됐어요. 꺼졌어요. 이미 그럼 이때 무슨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경찰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이 시간을 분석해 보면 아름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그 인근에서 납치돼 갖고 어떤 변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네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도 일부러 흔적이 끄지 있죠. 않으면 휴대폰은 꺼지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경찰은 더 비관적으로 봤답니다. 휴대폰이 꺼진 채 발견돼서. 그렇죠. 응? 그러니까 즉 말하면 그 휴대폰이 발견된 현장 그 인근이 범죄 현장이라고 볼 사건이에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격자 등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아름이가 휴대폰을 분실 등으로 현장에 남기고 버스 탔는지도 확인을 해봐요. 혹시 애가 버스 탔는지. 예. 그런데 CCTV 확인했지만 버스 타지 않았고요. 예. 명확하게. 그러면 이 현장 부근에서 아까 우리 최초에 추정한 것처럼 납치 등에 의해서 사라진 게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 여기 CCTV 정류장에도 안 보이는 거 보면 거기까지도 못 간 거죠. 겁니다. 못 간 예.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예. 겁니다. 버스 안 탔어요 분명히. 예. 그러면 경찰은 이건 납치 사건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 7월 19일 날 오전에 네. 실종아동 경보 발령합니다. 실종아동 경보 발령하고 바로 그냥 공개 수사로 전환해요. 애가 혹시 그러니까 어디 뭐 이 본 사람이나 정도면 이거는 예. 심각한 거거든. 애 버스 안 탔어. 어디로 그리고 없어진 그 거죠. 현장 인근에 애 휴대폰이 꺼진 채 발견이 됐다면 거기에서 애한테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이거. 예. 맞죠. 그런데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때려가지고 아이가 뺑소니하고, 쓰러지니까 태우고 간 거 실어갖고. 아니까.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 뭐였냐면 휴대폰이 오프돼 버렸어요. 고의로. 때려도 휴대폰이 꺼지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납치로 가는 게 더 맞다. 교통사고에 의한 어떤 그 그러네. 유기보다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빨리 실종아동 경보 발령해. 그러면 전국으로 쫙 퍼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공개 수사로 바로 전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런 한편 이제 그 인근 범죄 현장이 그 인근으로 보니까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왜? 그쪽 연고가 거기서. 있는 사람이 사고 쳤을 개연성이 네.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 그 아름이 주변 인물 조사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 현장 쪽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 전부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마을 주민들을 본인들 동의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해요. 거탐 조사까지. 그러면은 좀 왜? 협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해주죠. 그 동네 분들은 그냥 그쵸.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예, 예. 우리 마을 여기에 범죄 현장이 명확하다. 경찰이 여기 명확하다. 여기서 애가 납치됐다고 보여진다. 예. 그런데 애가 납치됐다고 보여지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 응해주세요. 아니라면 거탐까지 조사를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인근에 연고가 있는 자에 의해서 애가 납치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아니 그 인근이 아니라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아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7시 40분에.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분명히 이 인근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애가 끌려갔다. 네. 그리고 휴대폰은 꺼가지고 집어던져서 하수구에 숨긴 거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동의받고 거탐 조사까지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조사 하겠지만 탐문도 하고 그런데 그 탐문 과정에서 네. 이 아름이에 대한 이제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예, 걔는 주민들이 그 얘기해요. 해질녘까지 밖에서 노는 애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집에서 안 들어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집이. 거야 집이. 집이 좋으면 집에 들어갔겠죠. 그 어린애가 10살짜리가 해질녘까지 밖에서 노는 아이라는 의미는 애가 제 집안에 좀 문제가 있다.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애가 집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엄마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재혼한 거예요, 재혼. 네네. 그래서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는다고 들었다. 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구박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모르고. 예. 또 구박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은 좀 그렇죠. 새엄마한테 모욕적인 얘기도 들 수 있어요. 상처가 되죠. 예. 상처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 당시에 탐문 내용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53살인데 예. 또 오빠는 20살이래. 뚝 떨어졌어요. 나이 애가 차이가. 10살 차이나.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빠갖고 그 애를 돌봐줄 시간이 별로 없다.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외지에 나가가지고 일을 한대요. 밖에 막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일하나 봐. 돌아다니네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오빠하고 얘는 지낸데 근데 20살짜리가 10살짜리하고 잘 놀아주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탐문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던 중에 네네. 7월 20일이 됐어요. 네. 7월 20일 날 그 이 아름이 집에서 한 100m 거리에서 고물 수집업을 하는 네. 김점덕이 46살입니다. 요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이. 갑자기요? 조사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뭔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이거 없어졌으면. 하나하나 다 하는 중이야, 지금.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야. 저 아름이 집에서 100m 떨어져 고물 수집하는 김점덕이가 네. 그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거 뭐야 왜 피하는 수송하죠. 거야? 예. 그래서 김점덕이를 전과 조회합니다. 네. 그랬더니 김점덕이는 66년 8월생이에요. 예. 1966년. 그런데 어이씨 전과가 만만치가 않아. 왜요? 2005년경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어요. 성범죄 전력이 있네요. 애가 예. 이 여자애잖아. 그렇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해. 김점덕이는 이제 그 전에 조사는 한번 했었어요. 마을 주민 막 할 때. 네. 버스 정류장에 본인은 간 적이 없다고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한 번 쓱 훑으면서 탐문 조사를 쭉 하고 그냥, 예, 또 거탐은 거탐대로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간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게 되냐. 되니까. 한목에 못 하니까. 예, 예. 하나씩 골라가면서 하는 판인데 갑자기 잠적해 버렸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거 전과도 이상하죠. 이거 성범죄 전과 있는 데다가 뭔가 이상해. 집도 바로 그 근처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소재 파악을 시작을 열심히 한 겁니다, 경찰이. 예. 찾아야 될 입장이니까. 결국 7월 22일 날 예.
09시 40분경에 그 통영에 스포츠 파크가 있대요. 네. 산양읍 남평리 주변에 있대요. 남평리. 예, 남평리 주변에 있는데 그 통영 스포츠 파크 근처에서 예. 불신 검문하다가 이 파출소 경찰관이 김점덕이 찾은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김점덕이한테 사실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주민보다는 이 사람이 유력하죠. 그렇죠. 용의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찰 입장에서는. 예.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근접해 있었고. 그리고 왜 도망가냐고요? 그리고 왜 예, 도망가냐고.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서로 이송해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전혀 뭐 오리발 같습니다. 아니라. 그럼 이제 경찰이 그거 모르겠죠. 그러면 너 그 당시에 그 범행 애가 없어진 날 그 당시에 너 그 현장에 있었어 없었어? 그때. 어디 있었어? 예, 예. 그 시기에. 알리바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너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부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 그 얘기 나오자마자 도망갔어 일부러. 그 거탐을 회피한 이유가 뭐야? 예. 그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그 7시 40분경 7시 반경에 그 애가 없어진 고즈음에 그 애가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경찰 알아요. 조사를 해서. 근데 거기 없었다고 오리발 깠던 것도 딱 걸려들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거짓말 탐지기 회피하기 위해서 잠적했던 거. 네. 요런 거 등등 때문에 이게 결국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점덕이 결국 못 견디고 네. 풀어버립니다. 압박을 좀 느꼈나 봐요. 느껴가지고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 부를 때도 반쪽만 부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예. 내가 거기 있는데 한양이 나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이런. 애가 학교 가는데 차 태워달라고 그래서 예. 태우고 가다가 이거 본인 주장이에요. 예. 성욕이 생겼대요. 어린애 보고 10살짜리 보고. 그래서 내가 성폭행 시도를 했는데 했는데. 애가 반항하길래 내가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야산에다 안매장했다. 취재진한테는 뭐 할 말이 없다. 아름이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유가 나올 건데. 네. 하여튼 애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태워줬고 가다 보니까 성욕을 느꼈고 10살짜리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얘가 반항하길래 목을 졸라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나를 알으니까 이웃집 아저씨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를 안매장할 수밖에 거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진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이에요. 이게 김점덕이는 7월 19일 날 MBC하고 인터뷰했어요. 아름이 없어졌다고 온 전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기자들이 글로 다 가가지고 막 주민들 상대로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 예. 김점덕 이 새끼가 MBC 기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아름이 관련해서 그때 아름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봤어요. 거짓말하는 그 버스 거잖아요. 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요. 학교 아마 그거 타고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그 이후에 나는 바투로 일하러 갔다. 요렇게 얘기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세상에. 즉 말하면 이렇게 했어요. 7시 30분쯤에 저 집을 나왔어요. 예. 아름이가 정류장에 있는 거 보고요. 저는 뭐 그냥 바투로 갔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세상에. 예. 평소 잘하는 아이였고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했던 놈이 자백을 딱 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쩜 이 100m 해봤자 진짜 바로 거의 지척이잖아요. 딸이 우리 딸 그냥 그 똑같이 우리 맨날 딸이랑 얼굴 마찬가지야 보고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러고 그럼 다녔을 거 얼마나 아니겠어요. 애가 어두웠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조금, 늘 움츠려들어 있는 아이고 이런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급한 건 이제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대로선 받아 조사.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추후에 따져보고 진짜 그 동기가 뭔지 어떤 예. 식으로 했는지는 나중에 따질 거고 빨리 급한 거는 애 시신 찾는 찾아야죠. 예. 자 시신 발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점덕이한테 진술을 들어가지고 예. 중촌 마을에서 10km 떨어진 통영시 예. 인평동 경상대학교가 있대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그 인근 그 야산에 예. 거기를 어렵게 수색해가지고 아름양을 수습을 합니다. 갈 때 이 새끼가 고물 적재함에다 싣고 갔대요. 고물상하니까요. 예. 고물 적재함에 싣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찾습니다. 도로에서 한 6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이었고요. 네. 예. 이게 속상해요. 알몸 상태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자루에 들어 있었어요. 인간도 아니죠. 예.
그래서 아름이를 찾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김점덕이를 주시한 이유는 김점덕이가 미리 인터뷰했잖아요. 네. 인터뷰 내용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는 지가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인터뷰할 때는. 글쎄 근데 말이에요. 경찰이 탐문 조사할 때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저 새끼 거짓말한다는 건 일단 경찰이 꽂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미 전과 조회니까 동종전과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가까운 이웃이고. 네. 요거 그래서 이 김점덕이를 용의점을 바짝 둔 거예요 경찰이. 예. 지는 저 인터뷰할 때 아침 7시 반에 집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그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나온 시간은 6시 58분이에요. 7시 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차날 수가 없어요. 아니 7시 반에 지가 나왔다고 한 이유는 여기 한양이 7시 반에 나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미리 범죄를 저지르면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나와 있었다 얘기 못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나온 것처럼 지는 차 타고 가고 걔는 걸어갔으니까. 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지는 6시 58분경에 집을 나온 걸로 확인해요. 거짓말이네요.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에 집중했고 그 범인이 아니라면 시간을 그 이런 불필요하게 얘기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점덕이 경찰이 바짝 의심했고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하나같이 집중한 사람이 김점덕이에요. 다 했다 김점덕이를 그러면은 저놈이 예. 김점덕이를 찍었어요. 그 이웃 주민들이. 예. 어? 그러면서 그 중에 그 한 주민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날 그 시간대에 내가 봤는데요. 예. 김점덕이 그 트럭이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본 이렇게까지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 새끼는 그때 거기 없었다고 경찰한테는 예. 거짓말했잖아. 거기에 더해서 얘는 성폭력, 절도, 사기, 폭력 등 전과 12범이에요. 안돼 인간 안 될 인간. 전과 12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사수법을 한번 볼까요? 경찰이 이제 그 성범죄 중에서 네. 혹시 이번 사건하고 유사한 그 범죄 형태를 보인 게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죠. 생각해요. 예. 봤더니 2005년도에 사냥읍 그 동네예요. 아유. 그 동네에 사는 62세 아주머니 있어요. 네. 그분을 개울가에서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네. 당연히 반항했겠죠. 그렇겠죠. 반항하니까 돌로 내리쳤어요. 돌로 내리쳐갖고 다치게 해서 그때 강간상해죄로 4년간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강간상해도 그래서, 예. 4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 5월 달에 출소했어요. 그러면 이거 유사하잖아요. 아름이 납치한 거고 거의. 네. 그래서 이거 경찰이 특히나 요 김점덕이에 주목을 했고요. 이 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어서 그 당시는 신상공개가 옛날이라. 없었으니까 예. 아니었지만 3개월 단위로 경찰서가 관리하는 성범죄 그 우범자였어요.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어요. 네,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김점덕이를 특히나 이 경찰이 주목했었던 거고 네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자백받는 데 주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 찾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점덕이 주거지 이제 증거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예. 김점덕이 주거지 압수수색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양아치 새끼야 이거. 포르노하고 야설 그 예. 야동 이게 한 500편 발견됐습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골몰에 예, 있는 사람이네요. 음란물 중독자입니다. 예, 음란물에. 예. 수화기호증 범죄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애를 대상으로 일단은 했으니까. 음란물 자체가 아동 성 착취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란물에. 예. 그리고 이 새끼가 자백하는 과정에서도요. 예. 한양이 너 어디 왜 그렇게 걔 어린애를 그랬어 그랬더니 예. 걔가 입고 있던 짧은 분홍 치마에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어린애 그 짧은 분홍 치마에. 아유 신양 이 미친놈이죠, 얘기하면서 이거는.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미친놈이죠. 예. 그래서 이건 소화기호증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놈입니다. 이 네. 김점덕이는. 네. 자 다시 돌아가면 네. 김점덕이는 어떤 놈이냐면 네. 베트남 아내가 있어요. 22살이에요. 나이 차이 엄청나죠. 예. 아까 46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 사이에 또 3살 된 딸을 낳았어요. 지도 딸 베트남 있는 인간이. 여자하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을에 거주하는 그 어린애한테 예. 범행을 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이상성욕자 중에서 소화기호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소화기호증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네, 예.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김점덕이를 입건하고 난 다음에 네.
그날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아내도. 아내랑요? 베트남 아내도. 예. 그래서 경찰이 주목한 건 이 베트남 아내도 혹시 지 남편이 저 범행한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가담했거나 혹은 알면서 그냥 뭐 묵인해줬거나. 묵인해줬거나. 예. 그 한양을 봤어요. 이 베트남 아내도. 네. 김점덕이하고 같이 밭에 가면서 트럭 타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때 그 애 봤다고요. 예, 예.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애가 죽어서 예, 예. 나타나고 난리가 안 났는데도 이 여자 신고도 안 하고 뭐 멀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예. 남편이 한 짓을 알고 모르는 척한 거 아닐까? 예.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도 베트남 여자도. 그럼 거의 그러니까 그때 지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한양을 봤다면 아름양을 봤다면 예. 그때 거기에서 한 6, 70m 전방 쪽에 그 도로가에 트럭을 세워놓고 그 김점덕이 자기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가 봤을 때. 예. 근데 그거 얘기는 일치 안 했어요. 김점덕 얘기는. 아. 애만 거기 있었다는 얘기하고. 얘기만 하고는 그 저기 지 남편이 그 인근 한 7, 80m면 가까워요. 그래, 거기에 뭐 차 바로 세워놓고 진짜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베트남 아내가 혹시 남편 구제하려고 예. 이게 거짓말하거나 숨겨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찰은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이 김점덕이하고 공범이거나 이 연관성이나 뭐 범죄 아니면 가능성. 김점덕이의 범행을 감춰줄 목적으로 이게 말 안 하고. 하는 예. 거냐. 즉 말하면 가담 내지는 침묵하는 거. 예. 요런 쪽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조사 많이 했대요. 그 아내도 진짜 공범이지 보려고. 네. 그런데 원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갖고 누구한테 가서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을. 입장도 안 되고 네. 또 결혼할 때도 이 김점덕이가 전과 12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 허점이 있어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갖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얻어맞고 그 막 착취당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예. 많잖아요. 예. 전과 12몸이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베트남 여자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은 22살이면 거죠. 지딸 같잖아 딸. 어린애들이. 무려 24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점덕이 대상으로도 조사 엄청 했어요. 네 말을 알잖아 이 새끼야. 예. 뭐 고강도 조사했습니다. 그 베트남 예. 아내 관련해서. 근데 끝까지 김점덕이도 아내는 아니라. 한국말도 못한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 울렁증 있다 아예.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났죠. 아닌 걸로. 예. 얘는 이제 8월 23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갖고 이제 재판이 개시됐는데 그때가 2012년 10월 20일이에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네. 박종훈 부장판사가 했는데요. 죄명이 뭐였냐면 살인, 사체 유기, 네. 그다음에 성폭력 특례법이죠. 그죠? 예. 그 미성년자 약취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 이제 받아요. 네. 1심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16일 날 2013년 1월 16일 날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원외재판부 허부열 부장판사 네. 여기서도 역시 무기징역 줍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2013년 4월 25일 한 3개월 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김점덕이는 무기징역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이거 근데 교수님 1심에서부터 벌써 무기징역 났는데 네, 계속 계속 20, 무기징역. 30 난 거 보면 지가 뭐 억울하다고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했는 모양이죠. 했죠.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신청했잖아요. 예. 검찰에서 그 전자발찌 장착이라든지 신상 공개 명령에 대해서도 같이 항소를 해요, 이놈이. 예. 그런데 항소하니까 고등법원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리해 보쇼. 예, 그러면서 예. 이제 한번 그 이른바 빠꾸 시킨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파기환송돼서 2014년도에 최종심을 거쳐갖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새끼 무기징역 받았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이게 사형감이 이게 그러니까요. 어린애를 말이야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전모 볼게요. 전모. 이거 진짜 속상하더라고 이거 전모. 이 참 10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겨우 10년 살으려고 나와서 엄마 아빠 이혼하는 바람에 엄마 사랑도 10살이면 엄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엄마한테 사랑 듬뿍 받아야 되는 그 나이예요. 그리고 또 여자아이라 이제 막 엄마 예쁘게 뭐 하고 이런 거 다 시장하고 엄마 막 이럴 나이예요. 이 나이에 맞아요. 새엄마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 이웃들이 그런 말하고 애가 밤 늦게까지 밖에서만 혼자 떠돌다가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 보면 얘는 집에 들어가서 새엄마하고 가까워 살가운 관계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엄마가 뭐 어떻게 되게 나쁘게 한 게 아니더라도 엄마랑 그러니까. 사이가 불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10살짜리가 밖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런 그 잔인무도 아니고 이 짐승 같은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쓰레기를 만나가지고 예.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해가지고 갈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잖아. 알몸으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자루 속에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7월 16일 날 이제 그 사건 네. 당일 날로 가요. 얘가 7시 반에 나갔잖아요. 예, 예. 7시 40분경에 딱 코로나 갔으니까 10분 걸렸겠지. 이 김점덕이가 이제 산양 초등학교로 가는 이 아름양을 한양을.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1톤 트럭에다 태웁니다. 지가. 네. 1톤 트럭에 태워서 차에 감금한 다음에 한 30여 분간 그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나와요. CCTV 분석을 해보니까. 에휴. 적정한 장소 장소 찾는 거래. 거예요. 성폭행하려고 예. 애 그냥 끌어서 태운 다음에 태워다 준다고 일단은 끌어들였겠지. 했겠지 처음엔 그리고 그랬겠죠. 학교 쪽으로 안 가니까 학교 가야 돼요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제 이거지. 그리고는 그냥 뱅뱅뱅 도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장소 가서 성폭행하려고. 예. 이때 이미 내가 볼 때는 아저씨잖아. 이웃집 아저씨. 어떻게 보면 아름이 입장에서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살려줬겠습니까? 얼굴을 너무 아니까. 아는 아저씨가 납치하는 순간 이미 아름이 운명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CCTV 분석하니까 30분 정도 그 동네 뱅뱅뱅 돌아요, 이 새끼가. 예. 그래서 성폭행할 장소를 이 물색을 하다가 네. 결국 없어 만만치가 않아. 그 아내는 같이 일 나왔잖아. 밖에 나와 뭐 있잖아요. 밭에 갔겠지. 예, 예. 아, 집 비었잖아. 그래서 지네 집으로 차를 돌립니다. 어? 딸하고 아내는 없으니까 밭에 집에, 가고 예. 글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폭행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검 결과 보니까 액살입니다. 목을 졸랐군요.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45분이 됐어요. 12시 45분에 이제 트럭을 몰고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 적재함에다가 자루에 넣어서 싣고, 예. 딱 무슨 고물인 거 마냥 섞어가지고 그 속에.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야산 아까 발견한데 경상대학교 그 뒤편 그 야산으로 가서 유기를 한 거죠. 응? 그러니까 뭐 지는 그런 식으로 유인했다고 그래요. 자 학교 데워다 줄게. 예. 그러니까 아름이가 탔는데 예. 저 자기가 그 딴 곳으로 가니까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아저씨가 태워줄게. 함께 있어. 예,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니야. 아니 거짓말. 왜 30분 돌다가 지네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아닌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예. 이건 애초부터 학교 데워다 줄게 하고 타는 것까지는 했을 거야. 그랬을 수 그 있죠. 다음부터는 제압한 거야. 뭐 때렸든 어떻게 꼼짝 말고 있어. 예. 뭐 죽이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폭행 장소를 찾기 위해서 30분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야. 그거예요. 근데 마땅치 않으니까 집으로. 아 마누라하고 애는 없으니까 집으로 가버린 거야. 지네 집으로. 거기 성폭행하고 죽인 겁니다. 이 새끼 나쁜 놈이 이거 진짜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지네 집을 범행 장소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증거를 또 경찰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 증거 찾았어요. 김점덕이 그 새끼 트럭에서 네. 아름이 혈흔 나왔어요. 그럼 차 안에서도 무슨 폭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 때리거나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겁니다. 피가 혈흔 날 나왔고 어쨌든. 그다음에 예. 머리카락도 찾았고요. 머리카락. 예. 그래서 DNA 검사 의뢰해가지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 입을 막는 데 쓴 검은색 테이프, 노끈, 네. 그다음에 혈흔 묻은 커터칼. 이 개새끼 나쁜 놈 새끼 이거. 이게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러니까요. 어쩌면 며칠 전부터 이 아름이가 몇 시에 학교 가는지 봐두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왜 밭에 가면서 가더라도 트럭 타고 지는 견학하면서 마누라 같이 타고 가지. 그러니까요. 지는
트럭 타고 따로 가고 마누라는 그쪽으로 밭으로 가는 거. 가게 시킨 거지 이제 이렇게. 예. 이거 범행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전에 타겟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저도 이 검은색 테이프랑 노끈 이런 게 어. 계획 범죄 그다음에 아니고서는 커터칼 썼으니까 피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커터칼로 상해했으니까. 이게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게 필요 없는 말도 안 물품들이잖아요.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거 사전에 타겟팅한 계획 범죄가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이 자식 7월 27일 날 현장 검증합니다. 7월 네. 27일 날. 그래서 보니까 뭐 차에서 때리고 이제 그때 좀 진일보해요. 때리고 노끈으로 묶어서 네. 집으로 간 후에 네. 08시 30분 이후에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바로 강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한 게 맞다니까요. 바로 즉시 한 거예요. 즉시 지금 이거잖아요. 7시 반에 납치해서 8시 반에 집에 가고 죽였다면 그 짧은 순간에 죽인 거예요. 예. 한 바퀴 빙 돌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그 성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끝나자마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놔두고 뭐 밥을 처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죽은 아이를 이제 옷 다 벗겨서 자루에 담아놓고 예. 딴짓 하다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안매장한 걸로 거기 가서. 응? 이게 사람 새끼 그러고도 뻔뻔하게 기자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국민들이 공부를 산 거 아니고 맞아요. 결국 보니까 그 인터뷰한 그 아저씨가 그놈이에요. 범인이잖아. 어?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이 아내 같은 경우 이 베트남 아내 같은 경우는 막 거의 공범으로 봐가지고 수사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여자가 한 얘기가 인터뷰하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내가 뭐예요? 살펴보니까 한국말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기 있어. 아기 있어. 부인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 아기 있어. 부인 있어. 왜 그렇게 했어? 요게 인터뷰예요. 그러면서 그 18개월 된 딸 안고 막 대성통곡하는 게 그 인터뷰에 나왔어. 가족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짓을 왜 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기 있어. 부인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울어요. 아유 세상에. 그 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국제 결혼하는 다문화 여성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관련돼서 이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게 김점덕이 때문에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모르고 이렇게. 김점덕이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이 여론이 엄청나게 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뭐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 동남아 이쪽 대사관에서도 이거 큰일 나겠거든 이런 식으로 두면. 그럼요. 세상에 전과 12범 17범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자국 여성들 어린애들 가가지고 결혼해서 데리고 가고 학대하고 죽이고 막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네. 이거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네. 그래서 이게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잘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즉 말하면 결혼 중개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의뢰한 사람의 전과 사실 같은 걸 스스로 떼오도록 해서 받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여성한테 알려줘. 아무 문제 없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네네. 저쪽에다 전달을 하고 결혼 와서 의사를 물어서 결혼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이게 김점덕이 사건이 나고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여가부 또 한국 여가부에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2000년에서 2005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 사건은 956건 중에서 13%가 이웃 등 주민 아는 사람들이 범행된다. 그럼 건 이 15% 정도가 어린애들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사건 나는 건 바로 이웃 사람들, 주변 아는 사람들. 15% 가까이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애들 삼촌. 상대로 하는 범행은 거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딸 자식을 기르거나 요즘 뭐 남자애들도 성폭행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이잖아요. 주변 사람. 40%가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네요. 예. 얘도 100m 옆에 사는 옆집 아저씨. 야 원래 김점덕이 사탕도 주고 그랬대요. 얘한테. 어쩌면 이런. 밑밥 뿌린 걸지도 몰라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방 대치님의 수압 기호증 잠깐 좀 볼까요? 네.
소화기호증이 보통 18세 전후에서 발병한다고 그러네. 맞아요. 그때쯤. 예. 18세 전후에서 예, 예. 그 이전에는 안 하고 그 너무 더 나이 먹어가도 또 뭐 덜하고 그러대요. 그리고 18세 이제 아래면 아이들이 어차피 그 청소년이잖아요. 아, 가해자 지네 나이도. 또래끼리지 뭐. 응. 그래서 어린애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또래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연령보다 낮은 애들이 소화기호증이 있느냐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18세 전후에서 예. 이 소화기호증이 발병하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이 3, 40대. 그러니까 50대, 3, 40대. 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중에도 덜어 있다. 있긴 있어요. 네. 사춘기 이게 청소년 중에도 지금 그 교수님 이 분류 그러니까 소화기호증 진단 분류 체계가 뭐 하여튼 ICD가 있고 DSM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군데 다 이제 16세 이상 가해자 나이가 그러니까 16세 이상일 때 보거든요. 그러니까 18세 이상으로 그리고 최소 5살 차이는 나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 소화기호증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도 해당은 될 수 있는 게 뭐 고3짜리 남자애가 초등학생. 막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렇지. 뭐 아니면 7살 뭐 6살 이런 아이한테 좀 어떤 성욕을 품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호증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 중에도 덜어 있다. 네. 대체로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한 8살에서 10살. 네. 남자애를 선호하는 경우는 나이가 든 연령층이 선호한다네. 특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남아를 대상으로 성적인 성적인 거는 연령층이 높대요. 좀 비교적 높은 퍼센테이지가. 소화기호증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이 원인이 성적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보죠. 예. 결혼이라든지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소화기호증도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성적인 대상을 아동에게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유형이 있고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어떤 이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아동한테도 그렇지. 예, 이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 새끼도 그렇잖아. 아이도 김점덕이도. 있고 이 김점덕이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한테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있다니까 그런 근데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교수님. 이 성인 여성이랑 원래는 정상적으로 어떤 이성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성생활이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남성적인 뭐 그런 거를 제대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히는 우월성을 거예요. 과시하지 못하는 거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아동한테 눈을 돌리는 유형들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성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병약한 사람들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인 상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린애 쪽으로 맞아요. 예. 접근하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상당수 어린 시절에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요. 상관관계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해본 사람들이 예. 소화기호증 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또 여기서 찾아봐야 돼. 그런 거죠. 지가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지하고 비슷한 소화기호증 환자가 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소화기호증 환자들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어린애 그네트 하는 거 보고 스타킹 신은 거에 성욕 느꼈다고 하는 60세 그런 놈도 있고요. 이 새끼는 빨간 분홍색 치마에 성욕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같은 정상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렇죠, 미친놈이죠. 근데 이제 그 놈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섹시한 거예요. 동기가 되고 네. 섹시한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사람이 정신 나갔다는 얘기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는데 정신 나간 놈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신 나가면 진짜 답도 없는 진짜 어떻게 애를 10살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입은 분홍색 치마를 보고 성욕을 그러니까요. 느꼈다고 그게 어딘가 이게 이제 구분은 겉으로는 얘들이 구분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겠죠 당연히 똑같이 행동하니까 이 표현 방식이 아주 은밀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래서 가까운 이웃도 소화기호증 환자를 눈치 못 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은밀하게 그리고 폐쇄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그 소화기호증 그러니까 아동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이게 유형이 또 있는데 친근형이 있고 이제 폭력형이 있어요. 강압형이 있어요. 강압형은 진짜 말 그대로 애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뭐 팍 데리고 가갖고 제압을 해갖고 뭐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그 가만히 있다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확 끌고 가버리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친근형 같은 경우에는 살살 유인하겠지. 살살 유인하고 이 친근형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대상이 이 강압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아동 비면식 관계가 많은데 그러면 친근형은 살을 확률이 있지. 면식 관계가 그러면 죽어. 면식 관계가 많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아기를 예뻐하네. 당연히 그렇게.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개한테 당하면 생존 확률이 적어져요. 아는 사이라. 아는 사이라. 정체는 이중성을 띈다. 동네 아저씨잖아 이게 김점덕이 같은 경우. 그러게요. 그런데 이중성을 띈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아이들이 인식하는 범죄자들은요 다 우리 동네 아저씨, 그 다음에 문방구 아저씨, 친절한 아저씨. 친절한 할아버지, 예. 교장 선생님, 뭐 친절. 이를테면 이웃집 삼촌,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조두순이도 신발 가게 아저씨잖아. 가까이 옆에 맞아. 이를테면 그래서 이 얘들의 정체는 이중성을 띈다. 이런 부분 좀 있고요. 네. 간혹 이제 그 친부나 계부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이 친부 같은 경우 이제 가부장적 애정 결핍자, 그럴 수 있죠. 가부장적이면서 애정 결핍인 놈, 예. 그다음에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 많고 실직 등으로 분노를 쌓다가 만만한 대상인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정복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죠. 친부가 예. 근데 친부가 자기 딸 하는 성폭행하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응. 기소중재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잠복근무를 하는데 안 잡혀. 예. 이거 분명히 근데 아내는 알고 있어 보여. 아내는. 어디 있는지. 예,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비행했는데 아내는 다 꽝 됐어요. 한참 비행했는데 그러고 아내가 엄청나게 경계를 많이 해갖고 이 비행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 놔두고 뭔가 보따리 같은 걸 하나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가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예. 저거 이상하다. 그 따라가 산으로 간 거야. 산으로. 예. 야산으로.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야산으로. 야산 따라가니 텐트 치고 아버지 거기. 그 딸이 계속 날라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딸이 어린 나이에 임신했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딸이 올 때마다 성폭행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교수님.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그게 아휴. 근데 더 서글픈 건 엄마가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딸이 말 안 했겠냐고 엄마한테. 아빠가 이랬다. 그러면 거기서 끊어야지. 아니면 신고하고 잡아내야지 빨리 제 남편이라도. 근데도- 짐승이잖아. 근데도 감싸주고 계속 있어요. 도시락 싸주면서 계속 그 딸 보낸 거야. 올려보낸 거예요? 그 열받아갖고 둘 다 구속해버렸어 부부를. 아이고 참. 그래서 둘 다 부부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검사가 안 된다고. 애는 그럼 누가 다 보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둘 다 영장 신청하는 게 어디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이 짐승들 둘은 가야 됩니다. 그 영장 억지로 그냥 엄청나게 써서 보내고 걔는 그 친척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끝냈는데 그런 쓰레기들도 있어요 부부가. 그 근데 엄마는 용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죽어도 더 나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나빠요, 맞아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한 명이 그래서 눈 돌아가서 미쳐서 그렇게 한다 치면 나머지 한 명 부모라도 애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1차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내가 2차로 그 수사보고 써가지고 이건 더 나쁘다. 그 아는 딸로부터 그러니까 딸한테 내가 진술을 또 따로 받았죠. 예, 예. 엄마한테 이거 했지? 했대. 그걸 또 다시 줘서 받아가지고 네. 그걸 첨부해서 알았으면 아빠가 그런다는 걸 아이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면 네. 세상에 애미라면 예, 예. 어떻게 그 아이를 또 보냈냐. 그쵸. 이거는 엄마가 더 나쁘다. 그거를 수사보고 달아갖고 붙여서 엄마 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요. 처음에 기각 당했다가 예. 구속시켜버렸는데 꽤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라면 걔가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안 크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부모는 그 이미 부모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애가 어떡할까 이거. 부모 돌아가는 양쪽이 다, 사람이 있는데 이거 예. 내가 애 고아 만드는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있으면, 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내리는 결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도 또 많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예, 예. 또 있어갖고 그 사람들하고도 또 얘기를 많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그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 두 사람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저 두 사람 밑에서 아이가 자라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더 안 이번 좋다. 기회에 끊는 것도 괜찮다. 그 개과천선하고 오면 또 다시 살아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내가 영장 신청해버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친절한 할아버지, 이웃집 삼촌, 교장 선생님, 뭐 무슨 선생님 이렇게 이중성을 띤 그런 얼굴들의 아이들이 많이 당한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요. 친아버지도 그런 경우 좀 있다는 거. 생각보다 꽤 있어요. 친아버지 등은 지 범행을 폭로하지 못하게 위협도 하고요. 그리고 친아버지가 한번 그 성범죄 그 자식을 상대로 하잖아요. 상습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요. 예. 그게 또 특성이에요. 맞아요. 가정 내에서 그렇게 예. 성범죄가 벌어지면 그러더라고. 폐쇄적이잖아요. 네, 아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이제는 대놓고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 그 특성을 좀 지니더라고. 이게 소화기호증 관련돼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찾아와 봤고요. 아유, 참. 대체로 이 저 아이들 그 이 저 범행 장소는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놀이터, 공원, 마트 같은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애. 대체로 그런 데서 이 범행 장소. 제가 그 저 그네 타는데 그 안에 입은 그 치마 치마 속에 팬티 입은 걸 보고 섹시하다고 한 새끼 그 놀이터에서 탄 거고. 그걸 확 저 내리게 하고 공중화장실 데려가서 하려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새끼. 아이고. 나쁜 놈 말이야 그거. 얘들 수단은 뭐 당연하죠. 뭐 과자 사주고. 예. 또 꼬여내는 거. 게임하자 그러고. 애들 좋아할 만한 거. 게임하자 그러고. 이제 길 묻는 거.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쓰다듬다가 어영병 등으로 가서 엉덩이로 가서 이런 식으로 슬슬 아이고 내려가고. 너 참 예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슬슬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수단을 쓰고요. 뭐 결국 성향은 변태적이죠, 그렇죠? 완전 변태적인 거죠. 그래서 뭐 성기 만지기, 그다음에 자신의 성기 만지기 하기. 만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내가 그 또 한편 아주 미웠던 새끼 하나 있는데 누군데요? 그 어린애야 4살짜리 어린애 애기. 4살? 애기. 예. 애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애기한테 뭐 보여준 줄 알아? 포르노 보여줬어. 포르노. 애기가 나오는 포르노 보여줘. 아휴. 그 현장에서 압수했거든요. 예. 프랑스 쪽인 거에서 나온 그 애기 포르노더라고. 난 내 평생 그런 거 처음 봤는데 4살짜리 애기한테 4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가고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 포르노를 보여줬어. 애기한테. 애기 나오는 포르노를. 그 애기가 그거 보고 무슨 감정을 느끼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걔가 무슨 신체적으로 뭐가 무슨 있어요. 욕구를 느끼지는 네. 못하지만 그냥 놀이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랬겠죠. 쟤랑 거기에 나랑 나오는 비슷한, 애기 나하고 또래가 쟤는 어떻게 하고 한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기권에서 만지게 아이한테 뭐 만지게 하는 그거 그런 거 있더라고. 그냥 그거 그냥 증거물 말하면 꺼내서 막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싶었는데 참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 얼마나 주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미친 인간들이죠. 그냥 생각 같아서는 컷 해버렸습니다. 컷. 컷하게 더 넘어가서 도려내버렸으면 좋겠어. 파버렸으면. 구슬치기 해버렸으면 좋겠어. 꺼내가. 그리고 아이 보면서 자유행위하는 새끼들. 있죠. 예,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쓰레기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접촉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성행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맞아요. 이 성역자들이. 그 아까 왜 강압형이 있고 그 친근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친근형은 보통 아는 사람 아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슬쩍 뭐 만지거나 은근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강압형은 사실은 아예 성폭행 딱 그 강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유형들이 이제 많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근형에서 만약에 강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 거의 살해된다고 봐야 그래 돼요. 내가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기들이 이런 새끼들한테 걸리면 거의 99% 사망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범죄가. 소화기호증 환자들이 이 강간 범행을 저지르면 살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친근형으로 딱 걸리는 경우는 특히나. 맞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비뇨기과 전문의 조성환 선생님이 그 얘기했더라고. 소화기호증 환자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네.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모르죠. 아이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서 공공연히 자유행위를 하거나 맞아요. 애기들이. 예.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유 없이 이 겁을 많이 내기도 한다. 때로는 악몽을 꾸거나 아기처럼 행동하는 퇴행을 보이기도 하며 맞아요.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한다. 요게 피해자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 특징이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성인이 성인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성적 피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인지의 어떤 수준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애들은 뭔가를 당해서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은데 그게 성적으로 어떤 피해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어떤 스트레스 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행동으로 자꾸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애가 막 이렇게 자기 성기를 막 만진다든지 그렇대요.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한테 갑자기 공격성이 막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밤에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맞아. 실수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다든지 예. 이게 몸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가 지신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요거 그런 증상들. 공공연히 자유행위를 하거나 어린애가 아무것도 갑자기, 모르고 예. 갑자기 그다음에 막 갑자기 공격적이 되거나 막 겁을 또 막 내거나 예. 애가 악몽을 꾸거나 대소변 못 가리거나 그냥 갑자기 그냥 애기처럼 탱. 지 나이보다 더 애기처럼 행동하거나 네. 친구 관계 나빠지고 그다음에 막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러면 이건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미리. 뭔가 숨기고 있지만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인지 못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들이 딸들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 네. 관심을 바짝 가지고 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얘가 한다. 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담사하고 유기해서 연계해서 확인해 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수년간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거 당했던 사례도 있어요. 있죠. 맞아요. 예. 말도 근데 못해서. 나중에 엄마가 애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그 이상한 특징을 적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상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런 행동을 한다. 예. 그때 의사가 이런 징후잖아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애 주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새끼 잡았잖아요. 충주인가 어디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네.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김점덕이 사건 관련돼서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 같은 놈 검거하는 거는 네.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고생은 했겠죠. 네. 그러나 용의자로 빨리 선정돼 가지고 빨리 쫓아다니고 빨리 자백받고 빨리 시신 찾고 한 거는 네, 네. 깔끔하게 잘 됐는데 네. 오늘 제가 보다 집중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제가 강조해도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어떤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갑자기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연히 자유행위를 본인이 한다든지, 네네. 공격적인 그 어떤 성향으로 애가 바뀐다든지, 예. 막 이유 없이 겁을 막 낸다든지, 악몽 꾸거나. 애기처럼 퇴행하는 그런 네. 행동, 그다음에 그부 친구 관계 나빠지고 성적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아이한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특히 엄마들이 그 아이를 잘 관찰해 갖고 이런 현상이 보이면 요거는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사례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실제로 이 엄마는 자기 딸이 네. 아예 아기에서부터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당하는 걸 모르는 나이 때부터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몇 년이 4년. 아이고, 4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애가 알았어요. 자기한테 이상한 일이라는 저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한다는 거를. 근데 그때는 알았어도 엄마한테 말을 못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저 아저씨한테 꾸준히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알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충격받을까 봐. 그리고 이게 또 더 문제가요, 교수님. 애들은 이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특히 반복적인 사건에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고 내가 좀 잘못한 거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저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도 높아가지고 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한 꾸준히 한 4년을 다 한 건데 엄마가 결국은 그 외음부에 어떤 네. 저 염증 같은 염증 같은 게 거. 있어서 네. 병원 데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웃집에 있던 놈 아휴. 4년 가까이 그랬던 거. 아주 그냥 그놈 새끼 정말 강력 처벌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오늘 이것만 명확하게 자식 전달해 키우는 돼도. 부모님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네. 저희는 이거 대성공이라고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식들 치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소화기호증 걸린 놈들. 치료 잘 안 되죠. 그 네. 정확한 원인도 사실 찾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강력 처벌하는 건 맞는데 네. 반드시 정신 감정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치료도 병행시켜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 치료가 얘들. 진짜 중요한 게 치료가 물론 잘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새끼 이뻐서 하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나와서 또 재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감 중에도 지속적인 치료 교화 프로그램 이수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출소하기 전에 이 재범 가능성 감정 진단을 해가지고 네. 가능성이 있다면 요 새끼 출소 후에 거주라든지 행동을 잘 제한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진짜 관리 잘해야 중요한 게 돼요. 재범 가능성이 이거는 약간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교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남성을 볼 때 그냥 성인 남성을 봤을 때 나는 키가 큰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건 성향이잖아요. 성향. 아니면 내가 여자를 봤는데 나는 이렇게 좀 머리가 긴 생머리 여자가 너무 좋아 이런 거가 잘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나와서 좋아. 또 할 수 있어. 애기 나오면 좋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징후가 보이는 놈들은 빵에서 내보낼 때 맞아요. 만기 출소에서 내보낼 때 그걸 명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출소 이후에도 그놈들의 거주지라든지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뒤늦게 조두순이처럼 난리를 치지 말고 미리.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기적인 강제 치료를 예.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치료 지금 관련해 갖고 이거 소화기호증 지금 뭐 개정안 같은 거 올라가 있다고 맞아요. 언뜻 본 것 같아요.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올라가 있어요. 강제 치료. 예.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 김점덕이 같은 경우는 네. 범행 다음 날이 7월 17일이거든요. 예. 그날부터 경찰이 이제 수색에 막 나서니까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조사 과정을 전부 살피고 있었어요. 예. 경찰이 막 수색하고 이런 것까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불안했겠죠. 예. 그 장면 다 구경하고 예. 그리고 7월 19일 날 MBC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아까 그 인터뷰요. 그래갖고 그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이 아름이 납치한 다음에 휴대폰 끄고 네. 버스 정류장에서 20m 떨어진 그 맨홀에다가 이제 던져버리고.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근처가 김점덕이 친부모가 거주하는 데서 한 5m밖에 안 된대 또. 또 바로 인근 사나 봐요. 예. 얘는 아마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네. 개울가에서 62세 여성 상대로 그래서 수감 생활 4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견나와서 이제 고물 수집하고 낚시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웃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의심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주민들이 의심을 해갖고 또 이 새끼한테 가서 간을 좀 봤나 봐 몇몇 사람이. 뭐 요즘 뭐 어때? 뭐 이렇게. 김씨. 어제 뭐 했어? 아름이가 뭐 없어지고 그래갖고 난리가 나고 하면서 이렇게 애를 어떤 놈의 새끼가 그랬을까 하면서 이렇게 가서 김점덕이 이렇게 이제 예. 의심을 해가지고 예. 떠봤는데 너무 이 새끼가 태연하게 담담하게 그래서 이건 김점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봐요. 교수님.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이 사건 내놓고 되게 일상적으로 담담하게 막 낚시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김점덕이가 이번 범죄가 처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김점덕이 이거 긁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DNA 뽑아가지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있죠. 그 네. 인근 네. 인접까지 대조를
했어요. 하기도. 근데 예, 예. 현재까지 뭐 그 이외에는 발견이 안 됐고요.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저 수법이 이 성범죄 수법이 똑같아요. 아까 그 과거 그때 과거 아까 전력이요? 개울가에서 그 네. 여성 그 다슬기 죽고 있었거든요. 다슬기. 60대 여성이요. 62세 여성 다슬기 죽고 있는데 그 가가지고 소리치고 세상에. 죽인다 그러면서 돌멩이로 머리 내리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목도리로 목 조르고 기절시키고 난 다음에 이놈이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게 네. 문제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두순이랑 똑같아요. 조두순이 12년 받았잖아요. 네. 김점덕이 만취 상태로 보고 감형돼 가지고요. 4년 살고 나온 겁니다. 원래 강간상에는 무조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7년이죠. 기본이 무조건 7년이에요. 7년인데. 근데 그래서 4년 만에 기 나왔어요. 그 어쩐지 아까 4년이라서 왜 이렇게 근데 그 조금 받았지? 즈음에는 네. 그때 2005년도 그 즈음에 그 조두순이 사건 터질 때 네. 그 즈음에는 판사들이 주치감경해요. 주치감경. 주치감경 해줬죠. 그러니까 이 새끼도 김점덕이도 주치감경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주치감경 사라졌다고 봐야지. 없다고 이제 할까? 술 처먹고 범행하면서 나 그때 술 쳤습니다 하는 건 안 맥힙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인자예요 이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형사들이 아름이 사건을 납치 사건으로 판단하는 순간 예. 그 관할 경찰서에서는 김점덕이는 바로 용의자였을 거예요. 그랬나. 네, 수법이 봐요. 얼추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 그 수사기관뿐만 아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목을 했다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간보러도 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예. 그럴 정도면 김점덕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 여성이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괜히 남편이 무슨 의심받았다가.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던 거고요. 근데 그 여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희생자죠. 그런 거죠.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가지고 딸까지 다 놓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 새끼는 전과 성범죄자에다가 그 무기로 기어 들어갔으니까 저 새끼 언제 기어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그 여성은 한국에서 살겠어요 어디? 그러게요. 살겠죠 그래도 꿋꿋이. 그쵸.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예, 그 안타까운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 여성분도.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그 어린애 10살밖에 살다 가지 못한 한 아름양 아기 이 명복을 저희들이 빌고요. 김점덕이 그 지가 한 행위만 지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아요. 감옥에서 평생 나오는 일 없이, 예. 나오는 일 없이 평생 아름양한테 이렇게 고통을 준 거 배 이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르는 우리 구독자 어머니들 아이 그 소화기호증 환자로부터 아이들 피해 그 어떤 징후 같은 거 오늘은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되새겨서 좀 들어주시면서 관찰 좀 해주시고 네네. 그래야지 또 더 큰 피해 막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점덕 아동 납치 살인 사건 249회 이거는 뭐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라 네. 결국은 이번에 했고요. 네. 오늘 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